방법은 뭐냐?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다. 그러면 비싼지 싼지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돈의 신호를 포착하는 법,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네. 네. 자, 누르면 그냥 나오니까. 축구 박스셔? 뭘 여쭤볼까 막 회의를 했는데 네. 우리 뭘 여쭤보기로 했죠? 리밸런싱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실 주식은 아니지만 한국 부동산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도 또 책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어펜딕스에 것 같습니다. 나옵니다. 네. 리밸런싱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리밸런싱은 이게 왜 해야 되냐면요. 네. 싼 걸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가 자동적으로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리밸런싱이 투자에 거의 저는 생기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리밸런싱 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리밸런싱을 잊지 마라. 이게 우리 투자의 원칙 1, 2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와. 예, 워렌 버핏 머리가 뭔가 비슷한데. 잘 따라오네. 로사실 많이 발전이 있었어요. 아까 저기 수영복 안 입고 수영하는 네. 사람 그것도 워렌 버핏이었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명언 제조기예요. 맞아요. 네. 그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죠. 제가 처음에는 워렌 버핏 그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거기 좋은 출판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감수를 제가 했는데 네. 감수가 아니구나 추천사를 쓰면서 책을 다 읽어보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의 향연인 거야. 그리고 중간에 자기 실패담도 담담하게 털어놓고 야 이대로 해야지 하고서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네 가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저 경영자가 되게 좋은 사람을 사야 된대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이 회사가 장기 전망이 밝은 회사를 사야 되고요. 세 번째가 또 해자가 깊어가지고 경쟁자들이 막 못 들어오고 네 번째는 또 매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즈 캔디 뭐 코카콜라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야 이 원칙대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골라봐야지 하고서 이제 골랐더니 두 개 나오더라고요. 뭐 나와요? 나왔죠? 아니 그때 옛날에 그 책을 읽었으니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참 예, 중국인들이 중국 많이 잘 왔을 나가요. 때. 예,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그래프 자체도 우상향이고 브랜드 가치도 설화수랑 후로 난리 났었죠. 네. 네. 어마어마했고 그 뒤에 뭐 저기 뭐예요 그 사드 보복 맞을 줄 몰랐던 시기잖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나라에 두 개밖에 없어? 하고서 이제 코스피 200에서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뭐 기관에 있을 테니까 애널리스트들 하고서 이제 같이 모여서 제가 팀장이니까 야 너네 업종에 이거 원칙에 맞는 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기껏 더 나온 게 거기서 더 나온 게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라든가 뭐 현대차는 되지 않겠어요? 라든가 뭐 근데 이제 현대차는 해자가 그렇게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하면서 뭐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골랐던 게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했던 게 네이버. 네이버가 이제 그 네이버 스토어 그때 한참 일어날 때여서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 6년 7년 지나서 돌이켜 보면 어때요? 야, LG 생건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아모레퍼시픽은 그게 정말 마지막 불꽃이었던 게 돼버렸죠. 살아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간에 얼마나 3만 전자를 몇 번이나 갔다 왔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네. 네이버도 뭐 그렇게 좋다가 요새 참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와 우리나라에서 그 바텀업 투자로 워렌 버핏 눈에 맞는 회사는 옛날에 뭐 포스코 이런 거 샀잖아요. 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회사 싸게 산 데가 되게 어려울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시키는 대로 하는 방법은 뭐냐?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거다. 그러면 비싼지 싼지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사자. 그러니까 우상향하는데 쭉쭉 위로 올라가는데 둘의 가격이 변화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 미국 달러, 또 수출주랑 내수주, 네. 가치주랑 성장주 이런 것들은 우상향해요. 자산의 가치는 우상향해.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자도 주고 배당도 주니까 우상향하는데 군데군데 걔들의 가격 변화 방향은 반대인 거잖아요. 네. 그런 자산을 산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둘의 방향이 당연히 반대로 가면서 어떤 자산이 독주할 때 독주한 자산을 팔아서 죄송합니다 멍텅구리 자산을 산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독주가 달러 자산이잖아요. 요새 뭐 다 미국 주식 안 하면 왜 그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안 하다가 한국 주식 들고 있다가 이렇게 됐어. 요새 뭐 국내 주식도 아니고 국장 그러더라고요. 뭐 나라의 장례식인가? 아무튼 편지. 둘째 그렇게 되고. 재밌었어요? 야. 그래서 서학개미 뭐 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좋으니까 달러가 좋으니까 달러 자산이 지금 금리도 인상하니까 저기 달러 가치 올라갈 거란 거 알죠. 아는데 네. 언제까지 갈지는 우리 모르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달러가 오버슈팅했다,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배분 비율을 봤는데 저는 이제 보통 10%를 가지고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둘에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50대 50으로 이제 우리 꿈은 크니까 이러고 10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꿈은 크게. 꿈은 크게. 꿈은 100억 좋다. 100억 좋잖아요. 네. 1조로 할까? 이러면서 100억을 갖고 운용을 하는데 50억은 원화 자산, 네. 50억은 달러 자산. 그리고 이제 원화 자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25억 해서 한국 주식 25억, 또 현금이랑 MMF랑 한국 국채 25억. 네. 미국은 미국 채권 25억, 미국 주식은 또 리츠, 뭐 인프라, TQQQ,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25%.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지난해 한 연말쯤이 딱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 저기 미국은 60이 되고 국내는 한 40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환율이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1200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계산 쉽게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차이가 얼마가 났어요? 그 비중의 차이가 40% 대 60%니까 20%가 차이 나는 거죠. 예. 요거 되기 전에 저는 해요. 그러니까 55대 45가 되면 10%잖아요. 예.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면 액션을 해요. 아. 네, 그 정도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책에 다 나오는데 8%에서 11%가 적절해요. 그러면 11%는 너무 어려우니까 10% 네. 이렇게 해서 10% 정도 차이가 벌어진다. 이제 그 저희 마님이랑 둘이서 이제 대차 제조표를 각 분기마다 한 번씩 적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집값이 실거래가가 얼마 하고 적고 이거는 근데 못 건드리니까 실물 자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계좌를 이제 저희는 두 개로 소분해놨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계좌 하나, 해외 자산 투자하는 계좌를 하나를 해놨는데 딱 보면 바로 몇억, 뭐 몇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잔고가 바로 딱 잔고가 나오니까. 딱 나오니까 네. 엑셀에 딱 넣으면 10% 벌어졌는데 그러면 좀 미국 그리고 저기 스위칭 모델 보니까 셋 중에 하나가 한국 원화 매수가 나왔네? 그러면 리밸런싱을 들어가는데 약하게 리밸런싱 들어가야 될 게 10%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그러면 3%, 4%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림짐작이지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뭐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그래 이거 리밸런싱 할 타이밍이네. 왜냐면 번 게 반대편에 있잖아. 네.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환차익이 지금 작년 이맘때가 1,070원에서 지금 1,200원이면 여기서만 12% 났는데 네. 거기다 뭐 거기 가서 배당이라도 받고 이자라도 받았으면 한 15%는 났을 거 아니에요. 미국장에. 그쵸. 암만 잘 이겨서 종목을 이상하게 골랐더라도 네. 최소 15%는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5% 났는데 우리는 지난해 3,000포인트 그때 비해가지고 지금 주가는 10% 빠져있고 뭐 환율도 이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신호는 다 났겠죠. 그걸 갖고 저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가 매수를 할 때 종목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저는 인덱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미국장이 오르고 오르다가 언젠가는 이제 절정에 도달하는 날이 그건 모르죠 언제 올지. 그게 오면 이제 반대로 2020년처럼 한국장이 엄청나게 불을 뿜는 시기가 몇 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2020년 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 그 한 50개 정도 되는 세계적인 주식시장 5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가 상승률 1위 코스닥, 2위 코스피였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 불황에서 회복될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증시거든요. 탄력이 있어요. 그게 모멘텀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오던데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와요. 네. 너무 자주 오긴 하는데 5년은 투자 기간에선 짧은 기간인데 이거 5년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3년 합시다. 네. 네. 왜냐하면 최근에는 3년마다 왔으니까요. 언제 왔냐면 2017년이 불을 뿜었잖아요. 네,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네. 그래서 2017년에 한번 불을 뿜었고 그리고 2020년에 불을 뿜었으니까 네. 3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몇 년에 한 번씩 불을 뿜을 때는 세계 최고 상승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우리나라 최고 상승률이 막 날 때는 저는 언제부터 또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했냐면 2020년 가을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나 생각하니까 2,400포인트 넘어서 2,600포인트 역사적 고점을 막 뚫을 때 네.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시기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네. 특히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막 들어오고 하면서 난리다. 장사진을 치던 그 네. IPO의 대규모 붐, SK 바이오팜, SKINT 다 기억난다. 맞아요. 저도 열심히 줄 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막 들어오면서 주식시장 동학개미 붐이 막 날 때 그때 감사했다 잘 먹었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 갔죠. 왜냐면 그때 환율이 1130원이 깨지고 있었어요. 그 1300원이
연초 1,300원, 2년 전에 1,300원이거든요. 1,300원이 1,13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170원이 빠졌죠. 그러면 이제 또 원화가 너무 비싸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또 리밸런싱, 미국 주식이 또 그때는 누가 미국 주식했어요 그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 좀 투자했던 사람들만 나 계좌 자랑했지. 사실 그때는 뭐 미국 주식이 바닥에서 뭐 얼마 오르지도 못했어요. 빌빌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리밸런싱 많이 오른 한국 주식을 좀 팔아서 다 팔지는 않고요. 많이 팔아서 미국 주식시장 갔더니 물방곡이 많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그냥 골라서 사면 되니까. 저는 되게 이제 이 책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부동산도 공부를 하면은 뭐 매주 금요일마다 무슨 수치가 나오고 맞아요. 또 뭐 매달 무슨 수치가 나오고 그렇게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약간 그거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좀 알람을 맞춰놔야겠다. 네, 그 지표 그래서 알람 가능해요. 예, 뭐 매주 뭐 주 초 월요일에는 이런 수치가 예.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매월- 진짜 초보한테 예, 매월 아드님한테 예, 알려주시면 매월 1일 날 아침 8시. 예. 매월 1일 아침 8시 뭐가 산업통상자원부. 아, 네. 한글로 된 그 보도 자료가 8시에 나옵니다. 네. 예, 거기 수출입? 예, 수출입 통계. 그래서 네. 저 수출 증가율이 좀 나오는데 지난달보다 수출 증가율이 올라는 거예요. 지난달보다 증가율이 올라는 거예요. 그게 3달 연속 오르고 있다. 사자. 그 전년 동기 대비도 그렇죠. 하시던데. 예, 그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발표를 해요. 아예 발표를 거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몇 % 증가했습니다라는 표를 아예 줘요. 예. 네. 엑셀을 줘요. 네네. 그냥 그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제일 뒤에 있는 부표를 가시면 지난달 수출에 얼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얼마 증가했어요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가 18% 되고 18%가 17% 되고 17%가 15% 됐다. 그럼 3달 연속 지난달보다 주는 거죠. 보다. 예, 플러스는 네. 플러스지만 계속 증가율이 줄었죠. 네. 이런 거가 나올 때는 주식시장은 좀 쉬는 게. 줄 때는. 그 한 달 예.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네. 번째. 더 쉬운 거를 가르쳐드리자면 매월 1일 밤 11시. 시간까지. 매월 1일 밤 11시. 1일 밤 11시. 아, 메모하세요? 예, 예, 미국의 ISM 네. 제조업 지수. 어. 예, 그게 또 매월 1일. 그러니까 이 지표를 제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매월 첫날 나오니까 행동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셨으면 좋겠는 게 미국의 소매 판매. 음. 매월 보름. 음. 그러니까 이게 대충 상순에 원래 앞쪽에 핵심적인 지표가 다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네. 이 지표는 바뀌지 않아요 숫자가. 음. 그 뒤에 개정되고 뭐 이런 거 잘 없어요. 네. 바뀌긴 바뀌는데 크게 조정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막 조정해주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게 다 몇 년 몇 달 지나고 지표를 새로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투자할 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ISM 가격 지수, 한국 수출입 통계, 또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통계는 이게 다 또 물가가 그 안에 녹아 있는 통계니까 잘 안 바꿔요. 네. 음. 그리고 매일 환율을 보고. 그 환율은 이제 고개 보다가 심상치 않을 때 환율 한번 보는 거지. 뭐 그렇게 매일 안 봐도 돼요. 근데 저희 일반인으로서는 환율도 봐야 해야 에이. 하지 좀 신경을 쓰이지. 괜찮아요. 저기 매달 한 번만 하세요. 빠쇼님 부동산도 좀 캘린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그러니까 다 적어놓고 이렇게. 달력에 미리 적어놓은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싶어요. 네. 빠숑의 생답서기를 매일 보시면 됩니다. 매일 칼럼 쓰고 매일 방송하고 있으니까 하루도 네. 빠짐없이 보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그게 네. 술을 안 먹어서 그래. 술을 먹으면 불가능한데 저도 네. 매일 네.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술 먹으니까 안 되더라. 네. 대단해요. 아무튼 귀찮게 찾지 마시고요. 빠숑의 생답서기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사님 지금 표정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틈을 놓치질 않으셔. 그러면 요 타이밍에 이렇게 장이 많이 꺾였을 때 네. 이럴 때 뭐 사는 게 좋다라고 대부분 느낌적인 느낌은 갖고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자녀들한테 증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 괜찮은 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좀 노리고 있지만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큰놈 아직 생일이 안 돼가지고 큰놈 생일 지나면 이제 또 해줄 텐데 네네. 그런 거 때가 됐을 때 기기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일 정말 좋은 타이밍이 뭐냐면 저는 신문을 가끔 보는데 예. 지나가다가 가판대 신문에서 주먹만한 글자로 패닉, 붕괴 이런 게 나오면 증여해주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에요. 어. 역신호예요.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나왔어요. 네, 예, 오늘 아침에 패닉이라는 말들이 나온 그 것 지하철에 그 아주 큰 그 역에서 이제 환승한다고 기다리는데 거기 신문이 있는데 경제신문이 시퍼런 글자로 주식시장 뭐 2,800분개, 2,700 뭐 외국인 얼마 매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증여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이제 증여가 아니라 이제는 운용을 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아드님은 이런 돈의 흐름을 어떻게 가르치고 아, 예, 싶으신지. 그건 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여행인데 요새 여행을 못 하니까 해외여행 가는 게 최고 좋아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여러 군데를 가지만 환전을 하러 가는 거가 정말 환전. 예, 그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가보는 거죠. 그런데 가보면 환율이 나오고요. 환율이 나오고 두 번째가 또 어디를 가면 좋으냐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서 있어요. 저희는 항상 여행 가면. 아, 여행 가서요? 예, 그럼 얼마나 오. 재밌는데. 그래서 뭐 파리 여행 갔을 때는 방 2개짜리 그 맞아. 아파트 이렇게 월세 보는데 월 3,000 유로. 어,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450만 원? 440만 원? 진짜 작은 방. 예, 엄청 작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들을 보면서 프랑스에는 왜 이렇게 집값과 집사가 이렇게 비싼가 뭐라든가 또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 증권사 있는 그런 쪽을 꼭 가봐요. 그럼 런던 가면 시티를 가거든요. 가보면 거래소 있는 데 가서 여기서 전부 다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커피 한 잔 들고서 이렇게 막 바쁘게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구경도 해보고 증권사 사무실 있는 데 가서도 뭐 어떤 상품 파는지도 한번 가서 물어보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은데 그걸 하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이 나라 지난번 여행 갔을 때가 얼마였는데 이번 환율은 얼마네? 왜 이럴까? 이걸 알게 되면 투자의 기초가 되는 거죠. 즉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환율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떨어지고 네.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안 좋을 때는 달러 값이 올라가는 그런 그 시소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투자의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거지만 두 번째는 저평가된 자산을 샀다 하더라도 이 자산을 산 게 내가 실수를 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하 1층이라고 들어갔는데 지하 5층이 있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식은 묶음으로, 자산은 묶음으로 사는 거다. 반대로 움직이는 애를 사두면 마음이 되게 편하다. 그게 뭐냐? 미국 달러다.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달러 자산이 또 마음이 안 편하다 그러면 넌 일본을 좋아하니까 일본 엔화 자산도 우리 주식이랑 반대로 가는 특성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이렇게 여행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인내심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그 기본도 업돼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길에 괜히 한번 살짝 들러서 우리 그 구글맵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면서 이제 가잖아요. 네. 여기서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여기 잠깐 은행이네 한번 보고 갈래 이러면 배가 고플 때 그러면 좀 혼나지만 약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을 때는 아빠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자율이 얼마고 은행 분위기가 다르지 이런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네. 그냥 참 아드님한테 아쉽긴 이 해요. 책 읽으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해줬는데 우리 큰 놈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빠 교과서적이네요. 딱 그래.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그 단계를 넘었어요, 아드님이. 약간 그 기분이 제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빈정도 상하면서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그 기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빌드업 한대. 예, 1단계, 2단계로부터 맞아. 빌드업을 해서 아빠 마지막에가 사실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이지. 그래서 자산 배분해라라는 말을 길게 한 거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맞다. 앞에 다 스위칭 전략이 참 좋은 전략인데 그걸 귀찮은 사람도 세상에 되게 많고 맞아요. 또 그 스위칭 네. 전략에 따라서 주식을 오늘 갑자기 보유하던 걸 한 방에 다 팔고 채권으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 장벽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산 배분도 답이다라고 썼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써야 돼요? 앞에 두 가지식으로 써라. 아. 자산 배분이 답이다라고 책을 제목을 써야지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 이거는 비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원래 비겁한 거다. 지적인 향연이 막 아, 대화하고 정말. 막. 네, 재밌었어요. 예. 뭐 아빠 못 읽겠어요. 이런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아버지 왜 두 가지식으로 안 쓰셨습니까? 앞에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요즘은 그런 성질이 급해서 못 참는다. 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 아니 스테이지 1도 나는 결론이다. 네. 이거 얼마나 좋은 전략이냐. 이대로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주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니겠냐. 그래서 그래서 교과서적이다. 이게 전통적이다. 마음은 알겠다. 근데 나는 별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스테이지 1만 읽어도 정말 좋겠다. 네. 여러분에게 너무 도움이 되고 그쵸. 싶고 나는 여러분이 스테이지 1만 읽어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바람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어떻게 다 읽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저자들이 있는데 네. 어떨 때는 그 저자의 책을 다 못 읽을 때가 저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전 대표적인 게 제레드 다이몬드 교수님 책이라든가 아, 그쵸, 아니면 그쵸. 저기 또 누구냐 스티븐 핑거 교수님 책이라든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역사가이자 뭐 저자로 유명한 분들인데 벽돌 책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쵸. 배고자기 딱 좋은 그런 네. 벽돌 베개책. 예. 베개책이죠.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읽다 보면 이거 지난번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싶은 거는 좀 스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꼭 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정독을 해야 된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저는 제 책은 어떤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책상에 제일 좀 꽂혀 있는 책이 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다시 꺼내보는 책이 되는 게 소원이죠. 네. 자녀 증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만약에 자녀한테 이제 성인이 돼서 5천만 원을 증여한다. 네. 그럼 어떻게 사주시겠어요?